시청자 여러분, 저 경기도 포천에 왔습니다. 오늘 포천 아미고 아주 즐거운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동안 의양동포라고 불렀는데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이 4개 지역의 회원들이 함께 활동했는데, 그동안 포천에서 아미고 회원들이 많이 늘었고, 또 포천 아미고 회원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오늘 단독으로 아미고 본부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떡시루도 썰고 했는데, 우리 한율희 님이 운산농장의 주인이세요. 앞으로 포천 아미고 본부장으로 봉사하시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유리 님이 운영하시는 이 운산농장이요, 여러분들 그 장명인이시죠, 부인께서 건강식품 힐링센터 이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운산농장에 된장, 고추장, 청국장 뭐 워낙 유명하니까 요즘도 주문이 많습니까? 네, 꾸준합니다. 근데 뭐 된장은 너무 주문이 많아서 조금씩밖에 안 파셨다면서. 우리가 담아놓은 거에 비해서 예. 너무 주문이 폭주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팔다 보니까 된장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동안 제한을 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됐고 준비가 돼서 주문하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달라는 만큼 드릴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셨는데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광명본부장 김순주 본부장 오셨는데요. 젓갈 잘 돼요? 네, 덕분에 박사님 덕분에 아미고 회원님 덕분에 잘 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한 번만 감사합니다. 얘기하세요. 무슨 젓갈 얼마에 파는지. 7종 세트, 씨앗 젓갈, 비빔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통낙지 젓갈, 갈치 속젓, 명란젓, 한 가지는 잘 모르겠네요. 11만 원인데 10만 원에 아미고 회원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리숙해서 장사가 되려나 모르겠어. 이 중에 씨앗 젓갈은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아주 진짜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자, 그러시고 여기 포천에 왔는데 오랜만에 저 버섯 농장 하시는 아미고 회원도 제가 만났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 지금도 농장 하시죠? 네.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어머나. 저희는 포천 군내면 상성북리 708 주소지에서 미래버섯 농산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하늘송 조경혜입니다. 이창구 사장님이 20여 년을 98년도부터 그 자리에서 정말 집념의 사나이로 지금 표고버섯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도 올 말부터는 스마트팜으로 완전히 환골 탈퇴된 넓은 농장이 준비될 겁니다. 그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자동으로 공조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아주 멋있는 농장이 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래농산.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촬영해서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포천에 그 버섯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 아미고 회원으로 많이 활동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한유리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포천에 있는 버섯 농장 짓는 아미고 회원님들만 따로 한번 쭉 탐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고해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광명에서 오셨죠? 돈가스 하시죠? 대신해 주세요. 광명 사거리 옆에 있는 한진 아파트 옆에서 미가 돈가스라고 배달 전문점 하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저 만나 비빔밥하고 미가 돈가스 어느 쪽이 더 맛있어요? 만나 비빔밥. 감사합니다. 배달 전문 업체니까요. 전화번호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광명에 계시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 기왕에 배달 시키실 때는 미가 돈가스 좀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전국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어떻게 사시는지가 더 중요하고 궁금해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선거 이야기는 이미 3주나 지나가지고 따로 뭐 선거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정말 버스 지나서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을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제가 요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책임론 가지고서 자꾸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총선 우리가 패배했는데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아미고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참패 앞에서 누군 잘했고 누군 못했고가 우선 가당한 얘기냐. 그래서
제발 좀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성과 자성의 의미로 한 2주 동안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상품 광고조차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 방송 고성국 TV를 통해서 광고해 주시는 거로 사실 영업의 상당 부분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런 취지로 한 2주간 상업 광고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이해해 주셨어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총선 후 전국 상황을 좀 빨리 수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정권 재창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자세로 앞으로 자유파의 정책 전진을 위해서 헌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회동, 한 이틀 전에 있었는데 그걸 둘러싸고 뭐 하여튼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회동하기 전부터 역대 정권에서도 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추진되고 성사가 됐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끝나고 나면 더 심각한 갈등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만나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그 이상 기대하는 건 어렵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우선 이재명이란 자는 지금껏 이 정치권에 아무리 얼굴 두껍고 파렴치한 자들이 설쳤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같은 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5분을 나오든 10분을 나오든 또는 2시간을 쓰든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되고 조율됩니다. 더구나 선거 패배 후에 야당 대표하고 만나니까 얼마나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아주 디테일하게 합의들이 있었겠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처음에 대통령과 이재명이 이제 만나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서로 짧게, 그저 길어야 3분 또는 1, 2분 안에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자들이 다 방에서 나가고, 그리고 나서 비공개로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쟁 중에 적군하고도 약속이 있으면 정말 웬만해서는 그거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 아니었으면 지켜주는 건데, 이거는 여야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속일 작정을 하고 이 회담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속일 작정을 하고, 포 10장을 타이핑해서 갖고 왔으면 사전에 다 준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 저쪽에 이재명 비서실장이 합의한 거를 이재명이가 설명을 안 들었을 리가 없잖아. 또 다 지가 지휘했겠지. 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그래 놓고 약속대로 하면은 1, 2분 동안 서로 인사하고, 특히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먼저 하게끔 순서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그걸 갑자기 잠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A4 꺼내서 15분간을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짜고 대통령 욕보이려고 한 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판이 벌어지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기자들한테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꺼내들고 읽기 시작한 이재명이 또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외형상 보면 대통령이 꼬박이 당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그 장면을 맞으면 생중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이재명이가 뭐 한 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저런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또 대통령 프로토콜을 몰라도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저렇게 됐지? 지금 대화하자고 만났는데 웬 성명서를 읽고 있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재명이하고 좌파들이 쥐께에 쥐가 넘어간 겁니다. 아주 소탐대실한 거죠. 후폭풍이 지금 크게 불고 있어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화하자고 만나서 대화 순서를 정한 것까지도 헌시착처럼 약속을 저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통령 욕 보이는 걸로 이 모든 걸 짠 저런 자들하고 어떻게 국정을 논하냐. 앞으로 다시는 저런 것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좌파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밀어붙여야 될 일들이 많은데, 아마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해서 이재명이한테 우리 만납시다 라고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거예요.
우리 저 자유파 진영에서도 대통령이 저 범죄자 만나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압도적이어가지고 설마 그런 식의 파격적인 대통령의 제안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예상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은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5월 28일까지로 돼 있는 지금의 국회에서 그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자기들도 부담이 되는 것들을 다 해치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작전 계획을 짰는데 그 상황에 저것들도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2년 내내 대통령한테 1대1로 만나자고 요구해온 이재명이가 거기서 꼬리 내리고 안 만나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재명이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는 자기들은 앞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대통령은 이재명이 만나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회담이 자꾸 늦어진 거예요. 아니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나는데 뭔 그런 실무협의가 많이 필요합니까?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걸로 그만인 거지. 원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때는 야당 쪽에서 의제 제한 없이 뭐든지 얘기합시다 이렇게 주장해 오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데 반면에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 이게 다 부담이니까 딱 의제를 몇 가지로 제안하려고 대통령실에서 해왔어요. 그게 역대 정부에서 야당 대표와 만날 때의 그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컨대 뭐 국가 안보만 얘기하자든지 경제 민생 얘기만 하자든지.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의제 제한 없이 뭐든지 얘기하자 그러는데 저쪽에서 오히려 자꾸 의제를 제안하자 그러면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워낙 파격적으로 제안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되고 기습당한 듯한 상황에서 지금 얼떨결에 대화로 끌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자기들이 강공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전략과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A4를 준비해서 대통령을 욕보이면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16개 조항 하나도 들어주지 못할 거다. 그러면 그걸 핑계로 다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달려든 것 같아요. 근데 이 16개 요구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가 15분간에 걸쳐서 읽은 거 있잖아요. 그중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들이고 해왔던 말들이에요. 최상병 특검이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뭐 25만 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맨날 하던 얘기를 상투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 만들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는 지가 맨날 떠들고 주장했던 것도 외우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메모만 좀 해갖고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 아예 그 성명서처럼 써갖고 온 거는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제대로 머리도 쳐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재명이를 도둑놈이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 도둑놈이 검사 앞에서 귀 펴고 머리 빳빳이 쳐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번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당했다.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비난하는 거를 그냥 듣고만 있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논평했지만 대통령은 당당했고 이재명은 옴색하기 그지없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사정을 좀 보면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은 발빠르게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저는 인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여러 사람이 추천하는 걸 받아들여서 임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한테 온갖 그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좌파들이 공격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은 아는 사람만 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원에 발탁한 홍철호 수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부터 총리를 맡겨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뭐 신문에서 몇 번 보기는 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가 좌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는 늘 우리가 우위에 있으면서도 이런 잔수에 좀 약해요.
저쪽에 선전선동이 워낙 능란해가지고 저쪽에서 윤석열은 맨날 아는 사람만 쏜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팩트를 갖고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특히 비서는 아는 사람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맞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야 진짜 윤석열은 아는 사람만 쓰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 정진석 실장 그리고 홍철호 수석 인사는 굉장히 잘된 인사다. 그리고 정진석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비서실장 임명반 직후에 수석 비서관들 모아놓고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 한 분만 하는 것이다. 비서들은 비서의 자기 정치는 앞으로는 없다. 뭐 이렇게 좀 그동안 사실 그 경제관료 출신의 김대기, 이관섭이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치 정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어둡고 좀 미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인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를 통 크게 기획하거나 보좌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정진석 실장이 감으로써 대통령의 큰 정치를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홍철호 수석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정무수석을 맡겼다. 이런 데서부터 이 대통령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선 전까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윤석열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워낙 고집이 세.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재명한테 직접 전화 걸고,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거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걸 파격적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잖아요. 또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정무수석 비서실장을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실에 직접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 이유는 뭐다.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도 역대 대통령들은 한 적이 없어요. 청와대 대변인 시켜서 그냥 설명하고 말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해서 직접 대화하잖아요. 원래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 때부터 했던 거. 그것도 역대 대통령 누구도 이거 한 적이 없어요. 한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불통이니 뭐니 하고 공격을 해댔단 말이에요. 도어 스태핑을 모두 보니까 60회 정도 했더라고요. 60회 정도 했는데 그거 중단이 왜 중단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원래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하려면 청와대도 각 언론사마다 일진이 있어요. 일진. 제일 그 경험이 많은, 그 다음에 2진, 3진 뭐 이렇게 있는데 말진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할 때는 그래도 일진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진이 나가서 전후좌우도 다 살펴보고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취재 경험도 좀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변화고 정말 소통을 위한 노력인지 정도를 이해하는 기자가 대통령한테 그래도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질문을 해줘야 대통령도 도어스태핑이 의미가 있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막판에 보세요. 슬리퍼 찍찍 끌고 와갖고서 대통령 공격하겠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기자라는 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의 도어스태핑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부 저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정쟁으로 얼룩지고 이렇게 전락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래갖고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기자실에 직접 나오겠다. 기자들 얘기를 질문 듣겠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가급적이면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파격적으로 소통하려고 했는데 그 아주 악의적인 그 몇몇 기자와 언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됐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좌파들이 불통이라고 뒤집어 씌운 것에 불과하다. 이제 윤석열 본연의 모습을 다시 되찾겠다. 이런 각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총리는 저는 유임해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칼럼에서 주장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언론이나 저 주사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주장하듯이 계속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 안 하고 언론도 상대 안 하고 그러하다면, 그러면 총리라도 좀 언론과 소통이 좀 잘 되고 야당하고도 대화가 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대통령의 정치를 통 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는 그야말로 국정 전반을 빈틈없이 잘 챙기는
실무형 총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런데 선거 한 번 졌다고 뭐 다들 쫄아가지고 총리도 소통형 정무형으로 가야 돼, 통합형으로 가야 돼, 대통령도 소통해야 돼, 전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국정은 누가 보냐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래서 대통령이 통 크게 대통령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이미 이런 때일수록 국정은 한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아주 국정 전반을 잘 알고 그걸 세세하게 잘 챙길 수 있는 꼼꼼한 실무형 능력가가 총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다 보면 한덕수 이상 가는 적임자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한덕수 총리는 총리도 2번 했고 경제 쪽에서 쭉 잔뼈가 굵었고 또 무역협회장 같은 민간의 경제단체장도 맡았고 해서 누구보다도 경제와 민생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몇 차례 보여줬어요. 국회에서 야당들이 터무니없이 공격할 때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나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강단 있게 하면서도 또 대화가 필요할 때는 제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에서 지금 장관들보다 워낙 연륜이 깊기 때문에 그 내각을 통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그동안 없었어요. 뭐 지난 2년 가까이 돼 오는데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무슨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말썽이 있었습니까?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그 한덕수 총리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좀 인연이 있는 분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제 거의 은퇴할 무렵부터 자기는 남은 여생을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다가 가겠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대통령 나갈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마지막 언제 총리를 하게 될지 몰라도 또 총리 후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공직에 있는 한 마지막 하루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덕수 총리만한 총리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한덕수 총리를 경질하고 뭐 대신에 정무형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론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김한길이, 박영선이, 뭐 심지어 이광재까지 얘기 나오던데 어느 면에서 한덕수 총리의 발끝에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총리 임명은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청문 준비단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 지명자가 이제 청문회 준비단에 출퇴근하면서 청문 준비를 하는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청문회를 국회가 열어줘야 비로소 청문이라는 장이 열려요. 이틀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서 제적 과반 이상의 찬성을 해서 가결시켜야 비로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지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못해요. 다른 장관들은 지명도 대통령이 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뭐 청문이 열리지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반대하느라고 야당이. 그래도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면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추천권도 지명권도 그러니까 국회 국무총리가 제청하지만 추천을 하지만 지명권도 임명권도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총리는 지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찬성을 해줘야 비로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했다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칼자루는 다 이재명이 손에 넘어가요. 청문을 할지 말지부터 이재명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청문을 안 하면 청문을 해야만이 국회 본회의 표결로 들어갈 수 있거든. 청문을 안 하면 표결도 못해. 몇 달이고 청문을 못해서 결국은 총리 지명이 됐지만 결국은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병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로 지명을 했거든요. 야당이 하도 그냥 못살게 굴고 중립 거국 무슨 총리가 필요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노무현 쪽 사람이었던 김병준을 추천했어요. 지명했어. 그래서 김병준 지명자가 청문 준비단에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야당이 문재인이었는데 문재인이는 김병준이가 너무너무 껄끄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때 노무현 비서실에 김병준은 정책실장, 노무현은 수석을 거쳐서 비서실장 했잖아요. 너무 잘 알아 둘이가. 너무 잘 아는데 비서실장인 문재인은 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면 북한 문제하고 인권 문제 빼놓고는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김병준이 다 주도하는 청와대였어요. 노무현 때는. 그래서 노무현의 적통은 김병준이 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는 그건 노무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무슨 정치적 정체성이나 정책적 정체성이나 이런 게 확실치 않은 사람이라서 자신의 적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퇴임 후에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 해서 문재인을 꼽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야당 대표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했는데 이게 얼마나 껄끄러웠겠죠. 그래서 문재인이 이자가 어떤 짓을 했냐면 청문을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청문 날짜를 안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김병준은 지명은 됐지만 청문을 못했기 때문에 국회 표결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불과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면 지명할 때까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통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청문회를 열지 말지 열면은 6개월 후에 열지 10달 후에 열지는 전적으로 이재명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문 열은 다음에 본회의 표결도 한 달, 2달 표결 안 해버리면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 막상 표결했는데 부결 그러면 끝이야. 사실상의 인사권을 이재명이 손바닥에 갖다 주는 거거든.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명이가 오케이 하는 사람을 추천해 줘야 돼. 이재명이가 오케이 하는 사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인데 장관도 아니고 총리를 이재명이가 오케이 하는 사람을 지명을 해줘요? 알른이 죽지. 그래서 제가 한덕수 유임이다. 뭐하러 우리가 스스로 지옥의 굴로 들어가냐. 한덕수가 총리를 계속 할 수 없을 만큼의 무슨 치명적인 문제점이나 실책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왜 사의를 표명했냐. 총선 참패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총리는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입하면 그 순간 탄핵당하니까. 전혀 선거와 무관하게 국정을 챙겼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것은 윤석열 정권 2년간의 국민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총괄한 총리로서는 마땅히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해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해서 사의 표명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이 사의를 아직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유임시킬지 아니면 교체할지는 여전히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덕수 총리를 유임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꼭 필요하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 얘기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많은 자유표 국민들이 선거 참패에 정말 실망했고 충격도 받았는데 패배 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더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또 3선 4선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아마 줄잡아 10대 명 될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시간표가 있어서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려면 원내대표 선거를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 당대표를 뽑고 최고위원들을 뽑아서 새로 출발하는 건데 그 첫 단추가 원내대표예요. 근데 원내대표는 3선 4선 의원들이 하는 자리예요. 3선 4선 의원들이 주로 3선들이 하지만 4선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런 계산이죠.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면 임기는 1년인데 1년짜리 원내대표 해갖고서 백날 욕만 먹을 거야. 저 흉측한 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뭐 하나 양보해주지 않을 거고 맨날 입법 폭주 독주할 건데 그때마다 몸싸움에서 막자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기소당할 위험이 크고 몸싸움 안 하고 막자니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반대 토론한 다음에 퇴장하는 걸로 반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그때마다 자유파 국민들한테 욕먹을 거 아니냐. 이런 계산들이 이건 뭐 그냥 딱 보면 알죠. 이게 복잡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적어도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되면 정말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핵심 포스트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들. 이게 얼마나 이 쫄자들만 모여 있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철규가 책임감이 있어서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독배를 마시겠다고 나섰는데 지것들은 안 나서면서 이철규를 갖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 이철규가 안 된다 싶으면 이철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3선 4선 중에 누구나 내가 나가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도 많지도 않아요. 108명이야 유권자. 당선자들이에요. 국민투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108명의 당선인들이 모여서 후보가 둘이면 각각 한 10분씩 얘기해봐라. 그리고 투표하면 끝나요.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해서 5월 3일 날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를 9일로 늦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정 없다면 나라도 하겠다고 하는 이철규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가 많고 이런 국민의힘을 믿고 우리가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 정권 재창출 이거를 지금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거죠. 그나마 윤재옥 지금까지 원내대표고 지금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윤재옥이 그래도 정신이 잃지 않고
어쨌든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대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정말 개념 없는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들 했어요. 뭐냐면 자꾸 지금의 비대위를 지금 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비대위원장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빨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비대위를 새 비대위를 당 혁신을 위한 비대위로 하자는 주장을 일부에서 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면 원래 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정상 지도부를 가지고 있다가 선거에 이번처럼 참패했을 때 그래서 선거 참패하면 그 다음 날로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순간 지도부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비대위예요. 제가 김기현이로는 절대 총선을 이길 수 없다 하고 김기현은 최대한 빨리 사퇴시켜야 한다 이러고 제가 한 6개월간 투쟁했어요. 그래도 버티다가 장제원이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기현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표를 내려놨잖아요. 그 시점에 저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지 말고 원내 전당대회 하자.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당대표 하겠다는 당권 주자들이 대거 출마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거론됐던 사람들로는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다 당권 도전에 출마를 해서 멋있게 경쟁할 수 있다. 이거 이상으로 좋은 선거운동이 없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당을 어떻게 변모시키겠다. 총선은 어떻게 준비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성공시키겠다. 당정관계는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만큼 좋은 선거운동이 어딨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에서 어쨌든 제가 주장한 조기전대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렇다면 선거에서는 비대위와 선대위 투톱이 중요한데 비대위는 공천을 포함해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해야 된다. 당시에는 현역 의원 대거 교체를 해야만 이긴다고 난 생각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 교체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손에 피를 붙이는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이거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러면서도 올곧게 배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원희룡이 최적이다. 그리고 선대위는 법정 선거 기간 2주 동안에 또는 당겨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선대위원장을 선임해서 전국 유세를 시키고 순회를 시키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 자유파의 최강 신상품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우자. 그래서 원희룡이 뒤를 딱 받쳐주고 당을 흔들림 없이 하고 공천 과정의 잡음도 자기가 다 안고 그리고 신상품 한동훈을 내세워서 바람몰이를 하자. 그런데 신상품 바람이라고 하는 게 몇 달씩 가는 게 아니니까 그저 한 달 반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동훈 선대위로 가자.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원희룡 비대위, 한동훈 선대위. 이것도 당이 지그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한동훈 비대위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5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비대위는 비정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정상 상황이 일단 어떤 형태로든 종료가 되면 빨리 정상 지도부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이 끝났고 졌든 이겼든 비상 상황이 해소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빨리 정상 지도부로 바꿔야 임기 2년에 당 지도부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지도부 임기 2년이 보장된 당원이 선출한 그런 지도부가 나서서 우리가 지방선거 대선 이기려면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러고 쇄신과 혁신을 해나가야 힘있게 쇄신과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당대회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전당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당 혁신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2달 있으면 물러날 사람들이 무슨 혁신을 책임 있게 하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혁신형 비대위는 이런 이유로 말이 안 된다. 관리형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관리형 비대위로 가서 최대한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해서 정상 지도부를 빨리 띄우자. 그 정상 지도부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년간 당을 책임 있게 이끌면서 당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게 만들자. 이렇게 주장한 거고 윤재옥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관리형 비대위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그러면 인선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후보감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면 이 사람이 쇄신과 혁신을 이끄는 또는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 이래야 쇄신과 변화가 뭐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형은 그게 아니고 사심이 없어야 돼. 자기 정치를 이미 그만둔 사람. 그런데 이런저런 경험이 많아서 웬만한 돌발 변수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형 비대위를 맡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윤재욱이 이건 관리형 비대위다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추대한 거는 아주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언론한테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혁신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나는 혁신을 잘할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왔다. 자기가 뭔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딱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룰 개정, 당원 100%로 당대표 뽑게 있는 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엄청나게 주장해서 관철시킨 거예요. 당대표를 뽑는데 왜 일반 국민한테 묻냐? 당대표는 당원의 뜻으로 뭐 잘났든 못났든. 이걸 자꾸 고치자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 내 개인 사견은 의미 없다. 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전대를 잘 원만하게 치러야 될 그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다 들어서 그걸 잘 수렴해서 당원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할 생각이다. 내 개인 의견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 개인 의견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추대한 윤재엽 원내대표는 어떤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럼 전대에 누가 나가냐, 이제 이런 차기 당대표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저는 그것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이번에 뽑힐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럼 6월에 뽑히면 2026년 6월까지 임기라는 뜻이고, 2026년은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뽑히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방선거 맞춰놓고 그만두게 해야죠. 그런 당대표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가 제시하는 당대표, 적합한 당대표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방선거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당대표여야 돼요. 선거에 지고 나면 미사여구 100번 해봐도 소용없잖아요. 지방선거 당대표를 이길 수, 또 그것을 이기는데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지금의 당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2년간 당권을 쥐고 국민의힘을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의 집권당 대표예요. 국민의힘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대통령 쫓아내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이거든요. 여당의 1차 임무는 뭐냐? 대통령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당대표의 두 번째 미션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기준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당이 대중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전위정당이 아니에요. 대중정당이에요. 그런데 대중정당이니까 당원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죠. 300만 당원이다 막 이러잖아요. 100만 당원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허수가 너무 많아. 허수가. 그래서 당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당이 당의 힘만으로 지방선거이고 대선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 그 당원이 3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 부부까지 합쳐서 600만 명이라고 칩시다. 600만 표 갖고 대선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힘을 둘러싸고 있는 자유우파 전체 세력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를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못 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그걸 못 풀었어요. 자유우파 세력을 맨날 손절하겠다고 떠들어댔으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전체를 푸냐고요. 좌파는 그 점에 있어서 확연하게 우리하고 달랐어요. 평소에는 싸우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한 놈이 돼서 이재명 세력과 조국이하고 민노총 세력하고 정교조 세력하고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잖아요. 이긴 다음에 또 전리품 갖고는 지그들끼리 싸울지 몰라도. 그 우리는 선거 자체를 따로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 손절해버리고 니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또 풀려고 그러면 또 골치 아파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 지도부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유우파 전체와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혁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자유우파 국민과 국민의힘을 혼연일체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세 가지 숙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게 개인이 뭐 원희룡이다, 나경원이다, 김태호다, 안철수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든 이 세 가지 해법을 갖고 있는 사람, 하다가 역량이 붙여서 못하는 수는 있지만 아예 생각이 없는 자를 앉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숙제로 인식하는 사람, 이걸 풀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인기투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기투표하면 또 죽어요, 우리.
요 세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서 선거 패배 때문에 충격도 크지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앞으로의 길들이 쉬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끈 다시 묶고 떼야 될 때가 곧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좀 지쳤기 때문에 5월달까지만 쉬려고 그럽니다. 6월부터 다시 뛸 겁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오늘 제 말씀으로 마무리해도 될 거고. 예, 그러세요. 보수파가 이번엔 참패를 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면은 변화해서 다음에는 또 승리하고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어제 이 문제를 좀 논평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차분차분 해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거는 보수 세력이 아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각에서는 그 인구 구성이 바뀌었다. 우리가 60대 이상은 늘 보수가 압도적 다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586들도 60대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인구 구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보수가 저 좌파에 비해서 보수 35, 저 좌파 25 고정 지지층이 있다,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40이 중도다. 그러니까 늘 고정 지지층에서는 우리가 앞섰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건 보수 세력 자체의 그 위기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586들이 나이가 들어서 60대에 진입한 건 사실이지만 늘 좌파가 우세하다고 했던 2030 세대도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20은 좌파가 우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좀 불리해지고 저쪽에서 유리해지고 이걸 다 합산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이전에 제가 단적으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그때의 인구 구성과 2년 후의 인구 구성이 뭐가 그렇게 바뀌었겠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인구 구성의 변화나 또는 우리 보수의 변화 또는 보수의 실패라고 보면 안 된다. 보수는 사실 우리가 자유파 보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들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어요. 대충 한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도 졌어. 그것은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고 자임해온 보수 정치 세력 국민의힘의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거 석 달 전만 해도 우리가 170석 한다 막 이런 소리들 하고 있었어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보수 세력이, 자유파 세력이 게을러서 이렇게 진 거냐, 투표 안 해서 진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치 세력의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 세력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개개인의 유권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회장님이 주위에다가 아무리 많이 이번에는 절대 좌파한테 나라를 넘기면 안 되니까 투표하러 가야 돼, 몇 명이나 연락할 수 있어요? 100명? 1000명? 그런데 이 선거는 수천만 명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자유파 세력이 다들 헌신적으로 하지만 역시 선거는 당이 하는 겁니다. 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실패를 하면 우리 자유파 국민 개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선 전제하고, 저는 이번에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거 막판에 낙동강 벨트를 다니면서 정말 눈물겹게 확인했어요. 거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있잖아요, 아미고 회원들이요, 정말 막 눈이 새빨갛게 충혈이 돼서 다니더라고. 다들 선거 진다 그러지 부산까지 무너진다는 거였거든.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보면 부산 절반 이상이 좌파한테 넘어가게 생겼다, 해운대도 넘어갈 것 같다, 막 그런 보도들이 막 떠들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거를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다 바꿔가지고 18개 선거구 중에 딱 하나 빼놓고 우리가 다 이겼거든. 부산에서 그걸 막아내고 낙동강 벨트에서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108석을 한 거예요. 개헌저지선을 한 거라고요. 그 마지막 힘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죽을 똥살똥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힘을 내는 건 우리 자유파 개개인이라 하더라도 선거 구도를 만들고 선거 이슈를 설정하고 하는 이 선거 전반, 선거의 99%는 정치 세력이 하는 거예요. 정당이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의힘이 세 가지를 이뤄내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회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한 것만큼만 하면 자유파 국민들한테 더 바랄 거 없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부 오래된 전화번호 못 꺼내갖고서 아는 사람 다 전화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이래야 돼. 그러고 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국민들한테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저 당으로부터 훈장이나 무슨 감사장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 졌어요. 경황들 없는 줄은 알지만 이 당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108석 지켜냈습니다. 개헌저지선 지켜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하는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저렇게 살려줬는데도 여전히 누구 때문에 살아났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제가 더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자가 뜨면서 투표하라는 내용이 떠요. 근데 일각에서 어떤 유튜브 이파는 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 아닌 거를 따지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은 팀들도 나 이거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 문제는 여러 자유파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지금 확보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단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확보하고 그것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을 밟는다면 당연히 저희 고성국 TV도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심증만으로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4년 전에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개표 때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역전당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또 사전투표가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돼서 그래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다라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자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그건 선거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을 우리가 거쳤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 종북주사파들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다면 종북주사파들 입장에서는 사전투표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조직동원을 해서 투표를 하기도 쉽거든. 그래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한 거예요. 대통령과 한동훈은 사전투표 날 투표하러 갔죠. 그리고 다 언론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도 전원 사전투표를 갔어요. 그것은 당이 사전투표 하자고 독려한 것이랑 똑같은 거죠. 네, 사전투표 캠페인을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안 했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전투표하면 절대 안 돼 라고 또 온 SNS를 통해서 막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쪽 말 들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간 사람들이 많아요. 사전투표장에 안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투표를 고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좌파들은 올인했고 우리 자유파는 절반쯤 투표했다. 3분의 2쯤 투표했다. 어쨌든 안 간 사람들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부정선거 걱정돼서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 함이 깨지면 누가 이깁니까? 좌파들이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사전투표에서만 보면 그쪽은 올인했는데 우리는 올인 안 했단 말이에요. 일부라도 가면 안 된다고 캠페인했고 안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투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투표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본투표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전부 다 지냐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 안 되는 짓을 했어.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말 안 되는 짓을 했다니까. 자, 양당 간의 결정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부정선거가 겁나서 걱정돼서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선거가 다가왔어.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대표도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도 다 사전투표 캠페인을 하고 있어. 그러면 생각이 달라도 일단 선거의 주체가 개개인이 아니고 정당이니까 정당이 하자는 대로 일단 함께 해주고 따진 건 나중에 따져야지. 이건 마치 전쟁터가 벌어졌는데 지휘관이 동쪽으로 가자고 막 앞장서서 갔는데 일부가 다가 아니고 일부가 그쪽에 함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러고 일부가 이탈해서 가버린 거야.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격렬하게 토론해도 돼. 그러나 일단 결론이 나면 한 몸으로 움직여야지. 무조건 일단 움직여 놓고 봐야지. 이거는 전쟁 중에 그쪽에 함정이 있으니까 일로 가야 돼 라고 일부가 이탈해서 서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질 수가 없다. 이거는 부정투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불과 3주 전에 또 2달 전, 석 달 전에 또는 몇 년 전부터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파 세력 중에 일부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건 정말 기적이지. 자유우파가 한 60% 고정표, 좌파가 한 30% 고정표가 있을 때는 60% 고정표 중에 일부가 사전투표에 가도 이길 수 있어.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고정표 고작 해봤자 35야. 저쪽은 25에서 30. 그 고정표가 사전투표에 저쪽은 올인하듯이 조직적으로 참여했고, 우리는 이 고정표 중에 일부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구체적 근거, 사실적 근거, 심증이 아니라 물증,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고성국 TV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동참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증만으로, 또는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다 진리가 없어,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진전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선 6월 1일부터 22대 국회가 출범되는데, 지금 범죄인이 이재명 조국을 핍들해서 돈봉투 사건, 거기서 한 1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사법부에서 처리해가지고 보궐선거 빨리 가고, 방송에서 사법부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동료 방송. 알겠습니다. 김명수가 이게 참 찌질한 인간이라 가지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자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재판 지연만큼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조국이한테 3년 넘게 재판 안 받아도 되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이 짓을 하다가 갔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른 건 몰라도 재판 지연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바로잡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강조한 게 청문회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고 대법원장 취임 일성으로도 강조한 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일부 그 좌파 범죄자들의 재판 지연도 있지만, 재판 지연이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거든요. 우리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송사가 많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뻑하면은 법대로 하자 그러고, 뻑하면은 고소 고발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일단 한 번씩이라도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소 고발 당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고소 고발 한 사람은 뭐 별로 괴로울 거 없어. 그리고 이 상황이 보통은 막 몇 달 안에 끝나는데, 이게 3년 가고 4년 가고 막 10년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민사소송 경우에는. 그럼 그게 끝날 때까지는 정말 뭐 이렇게 막 발목에 쇠고랑 하나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 지연 문제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그 언행을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의 그 속결을 계속 촉구할게요. 이게 재판 지연도 있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재판을 빨리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집중 심리.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 일주일에 4번씩 막 재판정에서 불렀잖아요. 그게 이른바 그 집중 심리라고 하는 건데, 아니 대통령도 그렇게 호되게 다뤘는데, 저 조국이 같은 자, 돈 봉투 받은 도둑놈들, 도둑 혐의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집중 심리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문제는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